네, 녹화 영상 들어오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요. 아, 여기를 이제 네, 여기부터 이제 우리가 나가면 될 겁니다. 어쨌든 이제 첨가 반응하면 친전자성 첨가 반응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자를 필요로 하는 애들이 이 파이결합에 지금 노출된 전자들에 의해서 그러면 여기서 보면 전기음성도가 X보다 Y가 크다고 한다고 하면 전자들이 이쪽 Y쪽으로 치우치겠죠. Y쪽으로 치우치니까 여기 부분적인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여기 부분적인 플러스 전하를 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렇게 부분적인 플러스 전하를 뗐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에는 전자가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죠. 얘네들이 친전자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전자를 화살표를 나타내는 것은 전자를 얘기해요. 여기에 지금 파이결합이 있어서 전자가 풍부하죠, 여기에. 그러면 얘네들이 전자를 얘한테 주겠다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전자를 끌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안 뺏기려고 막 하기보다는 그래, 너 가져가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얘로부터 전자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 메커니즘적으로 봐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된다고 해서 저쪽에서 알키가 이렇게 있었으면 C에 여기 H가 있었고 여기에서 이렇게 남고 H가 있었고 여기 R 있었다라고 하면 먼저 누가 가서 붙는 거예요? 여기 X가 가서 여기 가서 이렇게 달라붙는 거죠. 그렇죠? X가 가서 이렇게 달라붙는다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완전 전자 하나가 부족한 상태가 되죠. 부족가 되면 여기서 이제 Y가 얘로부터 전자 하나를 받았잖아요. Y가 전자 하나를 받은 상태에서 Y가 마이너스를 뜨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 Y가 여기에 가서 이렇게 결합하는 이런 감정 메커니즘을 갖게 된다는 거죠. C에 H가 있었고 이쪽에 X가 먼저 와서 붙었고 그 다음에 C에 H가 있다가 또 H가 이렇게 R식이죠?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Y가 이렇게 결합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과정이 됐죠. 지금 여기서 파이 결합의 두 개의 결합선을 내서 X, Y가 다 따로따로 붙었다 이거예요. 이렇게 붙었다 간단히 나타내면 이렇게 되지만 또 반응 메커니즘적으로 보면 이런 과정을 보는다. 여기서 전자가 부족했던 여기 전자를 좋아하는 얘가 먼저 가서 여기에 가서 달라붙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음이온인 상태가 된 상태에서 여기 가서 이렇게 달라붙는다 하는 메커니즘으로 봤어요. 이런 것들. 그래서 팔결합이 없어지는 그런 반응을 첨가 반응이라고 한다는 거죠. 불포화 반응물이 포화생성물로 네, 그래요. 지금 별 문제 없이 카톡이 이제 지금 들어온 학생은 뭐 이렇게 쓰기를 보냈는데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거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좀뭐 많은 부분을 요걸 할 거예요. 1차 시대 요거 하고 2차 시대는 다음 단원으로 넘어갔을 때 시작하는 것으로 할게요. 제거 반응이 되는데 첨가 반응의 반대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이렇게 돼 있던 것들이 얘네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려면 그냥 떨어지진 않겠죠. 어떤 과정이 있을 텐데, 그거는 이제 문제에서 이제 조건이 주어질 거예요. 문제에서 주어지는데, 보통 이제 H하고 OH 같은 거 떨어져서 물이 빠져나가거든요. 물 빠져나가는 것은 이제 진화항성 같은 것들. 진화항산을 이렇게 써요. H2SO. 네, 진화항산.
진화항산은 물을 엄청 좋아해요. 진화항산. 그래서 얘네들이 수소 두 개, 산소 하나를 제거하는 이런 역할을 해주거든요.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 여기서 이제 X하고 Y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제거가 됐어요. 되면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여기서 이제 이게 결합점이 하나씩 떨어졌기 때문에 이 가운데 와서 첨가 반응의 반대로 타이결합이 활성됐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치환 반응이라고 하는 것도 뭐죠? 첨가 반응, 제거 반응, 치환 반응 이렇게 있으면 얘가 보통 할로젠 원소들의 경우가 많아요. 할로젠. 그러면 할로젠은 플로린이나 염소 같은 것들을 주로 생각했을 때, 이쪽에서 전자를 이렇게 해서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죠. 탄소보다는 전구 정도가 크니까. 그럼 여기가 플러스, 델타, 델타 마이너스가 되겠고, 여기는 델타 플러스가 된다고요. 이 탄소가 그러니까, 델타 플러스가 됐다는 얘기는 전자가 좀 부족했다는 거죠. 전자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친전자체라고 해요. 친전자체. 얘네들을 친전자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델타 플러스가 된 얘네들은 전자를 좋아한다. 근데 얘네들 지금 여기 비공전자성 하나 보이죠? 비공전자성이 그러면 친전자체. 얘네들이 이쪽으로 이제 전자를 이렇게 준다라고. 화살표는 전자의 이동 방향을 화살표로 보통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얘는 산소는 주기율표의 이주기에 있잖아요. 이주기 원소들은 탄소, 질소, 뭐 산소, 플로린 이런 것들은 옥텟 기준을 꼭 만족시켜줘야 되거든요. 옥텟 기준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얘가 결합을 하나 하면 다섯 개가 되니까 얘가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예요.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이 Y가 여기 와서 달라붙어서 이렇게 됐고 X하고 바뀐 거죠. 그리고 X가 떨어져 나온 거예요. 여기서 얘가 준 전자를 가지고 나온 거죠. 전자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얘는, 이런 애들은 왜 친액체, 얘네들은 전자가 부족했다는 거죠. 여기 공격을 했으니까. 이것을 전자를 좋아하겠죠. 전자 부족하니까. 친전자체,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 떨어져 나온 얘네들을 우리는 이탈기, 이탈기,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치환 반응은 유기 반응물의 한 원자가 시약의 원자 하나로 대체되는 반응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제 살표로 이렇게 표시해봐요. 여기서 요건 전자의 쪽으로 치우쳤다는 것이고 얘가 들어감으로써 얘가 전자를 땡길 때 아예 얘한테 줘버린다는 거예요. 줘버려서 이렇게 이렇게 치환 반응. 자, 첨가 반응. 불포화가 없어지고 포화로 되는 것. 그 다음에 제거 반응은 어떤 이유로 해서 떨어져 나가고 첨가 반응의 반대로 생긴다. 포화가 불포화가 생기는 것이고 치환 반응은 바뀐다는 거죠. 치환되는 그런 것들로 바뀐다. 이렇게 이 세 가지 반응을 기억을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기서 보니까 여기서 친전자성 첨가 반응 이랬잖아요. 친전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부족한 애들이 첨가돼서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친전자성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X가 들어간 거죠 먼저. X가 먼저 들어가면 첨가 반응이 일어난다. 이렇게 반응식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메커니즘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다시 한번 보죠. 아까 나왔던 건데 첨가 반응이라고 했어요. 여기 불포화가 없어진다. 그죠? X, Y가 있으면 이렇게 달라붙는 거죠. 그래서 산소 이중결합, 삼중결합, 그리고 산소 이중결합들은 일반적으로 첨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첨가 반응 불포화가 없어지는 것을 얘기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됐을 때 메커니즘적으로 보면 그게 델타 플러스가 되죠. 델타 마이너스. 그럼 얘가 전자가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가 친전자체가 되고 이쪽에 팔결합이 얘한테 전자를 준다고 하면 얘가 여기로 이제 가서 달라붙는 거예요. 그렇죠? H가 먼저 달라붙고 그러면 얘 입장에서 이제 플러스 양면이 되죠. 양면 중간체라고 그래요. 카보 양면 중간체가 이제 CL이 가서 달라붙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얘기.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파이결합이 깨지면서 식용화결합이 형성되는 것이 우리가 첨가 반응이라고 하는데 깨지기 전에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결합 에너지가 2693kJ였단 말이에요. 깨진 후에 생성된 것을 보면 다 계산해서 봤을 때 이쪽이 지금 에너지가 좀 작아졌죠. 좀 58kJ만큼의 감소했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감소하면 더 안정해진 거 아니에요? 에너지가 감소하면 더 안정해졌기 때문에 에너지를 방출해서 더 안정해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하겠죠. 그렇죠? 에너지, 여기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나오는 에너지를 방출했어요. 그래서 더 안정해졌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들 세계에서는 에너지가 낮을수록 안정한 거 이해하죠? 물질들 세계는 에너지가 낮을수록 안정하다라고 하는 거. 선생님이 출석 후 잠깐 사진 촬영 좀 할게요. 어? 네, 있습니다. 늦게 온다고 하는 학생이 있어서 학생 시작되면 지금 첨가 반응을 조금 더 자세하게 봤죠. 첨가 반응 자세하게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제거 반응. 첨가 반응의 반대라고 그랬죠. 첨가 반응의 반응. 여러분들이 네, 대학에 가서 유기화학을 공부하면서 이런 반응들 나올 텐데 많이 도움될 거예요. 어떻게 됐든 얘네들이 떨어져 나갔다는 거죠. 우리 얘네들이. 아까 H나 OH에서 진화항산을 넣어서 이렇게 쓰러져 나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었죠. 근데 일반적으로 제거되는 물질, 제거된 물질은 수소와 할로겐, HCl, 뭐 HF 이런 거, 혹은 H와 OH다. H와 OH 제거 반응에 대한 순위는 HCl, H2와 같이 작고 안정한 분별 형성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수소 두 개, 산소 하나를 떼어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황산을 갖다 놓으면 여기서 헬수, 물이 빠지면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 빠지는 반응이 일어나서 여기서 화이결합 하나가 형성됐죠. 그리고 물이 빠져나온 거예요. 좀 물이 빠져나왔다. 이런 반응을 제거 반응이라고 한다. 그래서 제거 반응이라고. 자, 그런 것들 이렇게 진화항산이 아까 물을 흡수하는 작용을 한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치환 반응 또 한번 조금 더 간단한 좀 심화돼서 좀 생각해보는 거예요. 세 가지. 첨가 반응, 제거 반응, 치환 반응. 이렇게요. 첨가된 물질의 원자 또는 적용기 등이 다른 유기화합물의 탄소와 치환되는 반응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얘가 더 전기분동도가 크다 보면 이쪽에서 전자가 땡겨나가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델타 플러스가 될 거고, 그러면 친전자체가 되겠지. 친전자체가 되면 여기서 요것이 여기를 가서 공격하는 뒷면을 이거의 반대편에 가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 보면 이 텐저는 주기율표의 이유주기원수로서 옥텟 규칙을 반드시 만족시켜줘야 된다. 그러니까 얘를 떨어져 나가야죠. 여기 얘를 가지고 있던 전자를 X한테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X 대신에 Y가 붙었고 얘가 이탈해서 나왔다는 거죠. T1C 탄소 원자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불포화되어 있을 수도 있으면 X, Y는 많은 다른 원자일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 진짜 반응을 한번 봐볼까요? 진짜 반응을 보면 여기서 카본일이라고 하는 거 요거 지난주에 여러분들 카본일이라고 했었죠. 여기 정등정등파에 의해서 전자가 산소 쪽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친전자체가 된다. 여기가 전자가 부족하죠. 그 탄소 주변에. 좀 카본이라서 전자가 부족하다.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은
비공전자쌍이 이렇게 있는 애들이니까 저 비공전자쌍 여기 있죠. 색깔을 좀 여기도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선생님? 여기 산소에 있는 비공전자쌍. 그러면 얘네들이 여기에 있는 거 있죠? 여기를 가서 공격을 하겠죠. 달라붙이려고 하겠죠. 전자를. 그러면 이 산소는 물을 생각했을 때 산소는 이렇게 되고 비공유전자쌍이 이렇게 공유전자쌍 두 개, 비공유전자쌍 두 개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가 결합을 형성하니까 결합을 형성했으니까 비공유전자쌍 하나 나왔지. 그러니까 얘가 떨어져 나가면서 전자를 이쪽에다 주고 나가는 거예요. 전자를 주고 나가서 얘는 수소 양면이 돼서 나가고 그러면 탄소는 또 결합선 4개를 만족해야 되니까 얘한테 전자를 주는 거죠. 얘는 전자를 받아갖고 나오니까 Cl-가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HCl이 여기서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O가 붙은 다음에 CH2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기 O가 달라붙은 다음에 여기서 CH2, CH2, CH, C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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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2 얘네들이 다 달라붙은 거죠. 그리고 H하고 Cl이 여기서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H하고 Cl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HCl이 떠져 나오는 거.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뭐가 보이나요? 또 이 작용기 중에서 에스터라는 것이 보이죠? 에스터. 어쨌든 이런 것들이 CL 대신에 얘네들이 가서 달라붙은 거죠. 치환된 거죠. CL 대신에. 이것도 치환 반응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요게 산소면 비분자재성이 이렇게 있었겠죠? 요게 카본기가 보이죠? 그럼 요 얘네들이 여기를 가서 공격할 거고, 그러면 요건 떨어져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비분자재성이 하나 나가니까 얘가 이쪽에다 전자를 주고 나가야 돼요. 이쪽에 전자를 주고 나가야 여기서 비분자재성이 생기지. 얘는 결합을 한 거고, 해는 비분자재성 두 개가 있고, 결합선이 두 개가 있어야 안정해지는 거니까. 여기서 결합선 두 개, 비공유전 현상이 이렇게 있었겠죠. 요게. 그리고 여기서는 요게 떨어져 나왔고, CL-로 떨어져 나왔고, 여기는 H가 전자를 주고 나왔기 때문에 H 플러스가 돼서 얘네들이 결합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모형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반응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 이 정도가 이제 보이면 여러분들이 지금 훌륭하게 잘 따라오는 중입니다. 이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에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자, 이제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H하고 BR이 있을 때 전기 분성도가 이렇게 크단 말이야.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얘가 부분적인 마이너스잖아, 부분적인 플러스잖아요. 부분적인 플러스 전화로 돼 있으면 여기는 파이계라 보여야 되죠? 여기서 이중계라 파이계라. 바깥으로 노출되는 전자가 부족한 애한테 내가 전자를 줄 테니까 와라 하는 얘기고 그럼 얘가 브로민한테 전자를 다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H가 먼저 와서 달라붙었죠. 그렇죠? H가 달라붙고 브로민이 전자를 얻어서 이렇게 되고 여기 카보 양염이 된 거예요. 양념 중간체라고 보통 얘기했죠? 그럼 얘가 가서 여기 들어가고, 그래서 HCG, 그래서 BR이 이렇게 달라붙었고, 여기서 시그마 결합, 파이 결합이 있던 것들이 여기서 시그마 결합만 남았다는 거죠. 파이 결합이 없어졌죠? 그런 걸 의원하고 첨가 반응이다. 이렇게 했었죠? 친전자성 첨가 반응이다. 누가 친전자체예요? 얘가 친전자체지. 전자가 부족하니까 델타 플러스 얘네가. 그래서 전자가 부족하니까 그렇게 됐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브로민 같은 것들도 물론 전기 분성도가 똑같지만 누군가 결합이 끊어져야 되겠다 는 얘기죠. 얘가 전자를 가지고 유혹하죠. 얘한테 전자 줄게. 야, 너 전자 가져갈래? 이런 얘기. 전자 가져갈래? 그래서 얘가 먼저 와서 붙었지만 카보 양면 중간체가 여기서 이런 모양을 어차피 조건이 똑같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된 상태에서 여기가 플러스가 된 거죠. 그렇죠?
두 개 결합을 같이 하면서. 이게 양념중간체가 됐고, 양념중간체가 된 상태에서 전자를 이쪽에 또 주면서, 두 번째로, 이제 브로민이 또 이렇게 달라붙는, 이렇게 좀 특별한 경우죠. 특별한 경우로서, 어쨌든 얘는 이것들을 또 여러분들이 탄소 이렇게 돼 있던 것들이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고 브로민이 이렇게 달라붙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렇게 된다.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메커니즘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양면 중간체가 됐고 이렇게 되는. 그런데 이런 경우도 마르코프리코프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르코프리코프 법칙에서 생각을 해보면 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쪽에서 이제 이걸 봤을 때 여기서 H하고 CL이 갔을 때 여기서 이제 친전 자체가 얘가 친전 자체는 이렇게 되고 얘 전자를 주고 가려고 하겠죠. 그러면 H가 어디에 붙었겠느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 거를 다시 한 번만 그려볼게요. 이쪽에서 C가 있고 하나 쪽에 하나에 CH3가 붙어 있고요. 여기 H가 붙어 있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돼 있고 CH2니까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면 H가 친전자체잖아요. H가 친전자체니까 어느 쪽에 달라붙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달라붙을까? 여기에 달라붙을까요? H가.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 그 다음에 CL이 여기에 붙는 경우, 어떤 경우가? 또 하나는 H가 이렇게 있었고, 여기 CH3가 있었고, 여기 C에 H가 있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H가 여기에 달라붙고 CL이 여기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요 과정을 중심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요 과정을 중심적으로 봐보는데,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들어가는 것은 카보 양이온 중간체를 만들 때, 카보 양이온을 만들 때, 양이온 중간체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게 되느냐는 거죠. 양이온 중간체를 만들 때, 여기 CL이 이제 늦게 붙는 거잖아요. CL이 늦게 붙는 거니까, 여기를 파워 이렇게 만들게 되냐, 여기를 만들게 되냐. 어느 때 이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하겠느냐. 그럼 양육 중간체가 된다라고 했을 때, 양육 중간체가 된다고 했을 때, 어떤 경우로 되느냐? CL이 이렇게 되겠느냐, 이렇게 되겠느냐.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생성되지 않는다. 0%가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100%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카하고 양의 중간체가 된다는데, 여기서 전자가 부족하잖아요. 전자가 부족해. 그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된 거예요, 생각해볼까요? CH3에 C의 H3의 카우 양면 중간체 이렇게 된 거고 C의 H가 있을 때 이런 중간체가 된다고 했을 때 어떤 것이 더 안정하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건 뭐예요, 지금? 플러스라고 표현된 것은 전자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전자가 부족해요. 그럼 전자가 부족하다고 했을 때 전자가 부족하다고 해서 전자가 완전히 부족한 상태로 만들게 되는 애처럼 보상 심리에서 얘는 전자가 부족하지만 요 주변에 CH3라고 하는 것들이 뭔가 좀 풍부하죠. 전자를 얘한테 주는 건 아니지만 어떤 보상 심리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상태가 얘는 뭐 가져올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더 안정하다는 얘기예요. 안정도가 더 크다. 그러니까 전자 밀도가 여기서는 이거의 전자 밀도가 이거에 비해서 이거의 전자 밀도에 비해서 얘는 전자밀도가 크고 얘는 전자밀도가 작다고 할 수 있죠. 그럼 카보 양형을 만들었다는 것은 전자가 부족하잖아. 그럼 전자가 부족한 상태인데
전자밀도가 큰 상태인 것을 선호하겠느냐, 전자밀도가 부족한 것을 선호하겠느냐, 그는 전자밀도가 큰 상태를 선택한다. 이렇게 된 상태가 얘가 안정도면에서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카본 양면을 만들 때 여기하고 요걸 비교했을 때 여기는 전자밀도가 작고 여기는 이쪽에 비해서 전자밀도가 크죠. 전자밀도가 크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카보 양면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CL이 여기에 붙는 것이 나타난다. CL이 여기에 붙는 거. 요렇게 생긴다는 거죠. 이게 마르코프니코프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 생각하면 어려우니까 여기서 수소는 어, 수소가 많은 탄소에 수소가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게 좋겠어. 마르코프니코프는 수소가 수소가 많은 탄소에 수소가 들어간다. 러시아 화학자 마르코프니코프가 아르멘산이에요. 이렇게 반응하는데 이런 것들은 생성되지 않는다. 0%가 나오고 이거 이렇게 해서 100%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여기 CL이 붙었다 하면 이 모양이죠. CH3, CH2, CH2, CH2CL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여기 CL이 있는 것은 0%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H하고 CL 이런 것들이 들어갈 때 수소가 많은데 들어가는 마르코프니 법칙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수소가 많은 게 일어날 때 이것도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 이제 파이결합 두 개 보이죠? 파이결합 두 개 보면 H하고 CL이었을 때 여기서 H가 어느 들어가든 양쪽이 똑같은 조건이죠. 양쪽이 똑같아서 뭐 H하고 CL 이렇게 들어간다는. 이제는 이 탄소에 이쪽은 수소가 두 개가 있고 이쪽에는 수소가 하나가 있죠. 또 들어간다라고 하면 수소가 이쪽에 들어가느냐 이쪽에 들어가느냐 수소가 많은 쪽으로 또 수소가 들어간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마르코프 법칙에 의해서 자, 여기는 이탄소에 수소가 똑같이 있으니까 어디를 먼저 들어가도 괜찮아요. 똑같은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요 탄소에 붙어 있는 수소가 두 개고 요 탄소에 붙어 있는 수소는 하나잖아요. 또 HCl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 팔기압이 끊어져서 새로운 결합을 형성하려고 하겠죠. 근데 이쪽에 Cl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H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그런데 H는 수소가 많은 탄소에 H가 들어간다. 두 개 있던 거에 H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다. 알겠죠, 여러분들? 마르코프니코프 법칙에 의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브로민이 들어왔어요. 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대칭형 돼 있으면 트랜스다라고 하셨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H에 브로민이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죠. 시스형으로. 그렇죠? 시스형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생기는 것들은 얘네들이 이렇게 대칭형으로 같은 한쪽에 몰리면 조금 더 전자들이 밀집되죠. 불안정하겠죠. 이거보다는 대칭형으로 있는 것이 더 많이 유사하게 생긴다는 것을 해서 여기서 트랜스형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 이 단일 결합들은 회전할 수 있다고 하겠죠? 회전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어차피 마찬가지다 말이죠. 할로젠 화합을 조심하세요. 자, 그렇죠.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직접 파일 갖고 있지만 교과서도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요게 이제 할로젠 화합물이잖아요. 할로젠 화합물이면 할로젠에 있는 것들이 탄소보다 저기음 정도가 크다. 플로린이나 염소 정도를 생각하세요.
프로나 염도 정도 생각해서 그럼 전기 농도가 크니까 여기가 델타 플러스, 여기가 델타 플러스가 됐다. 그럼 델타 플러스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죠. 전자를 좋아한다. 친전자체가 된 거예요. 얘네들이 친전자체다. 얘네. 친전자체. 그러니까 얘가 전기 음성도가 더 커서 이 전자를 이쪽으로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또 보통 염기가 돼. 여기 이제 친액체죠. 친액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 델타 플러스인 상태의 친전자체가 되니까 여기서 전자를 너한테 줄게. 그럼 얘한테 아실 거 없죠. 그냥 너 가져가라 하고 얘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친액성 치환 반응. 이건 뭐예요? 친전자체. 이게 친액체예요. 전자를 주는 애들. 전자를 가지려고 하는 애들은 친전자체. 전자를 주는 애들은 친액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에 의해서 여기서 치환 반응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치환 반응. 그래서 OH가 있고 브로민 얘가 뭐야 그러면? 얘가 이탈기죠. 네, 이렇게 되는 거야. 또 친액성 치환 반응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제거 반응도 일어난다. 어? 이제 제거 반응은 얘가 얘가 여기다가 얘한테 전자로 유혹하는 거죠. 그럼 나 여기서 떨어져 나와서 이쪽에 전자를 주고 떨어져 나와서 너한테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자의 방향이에요. 얘는 전자를 얻어서 얘한테 플러스 전화를 띄고 떨어져서 얘한테 가겠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 전자를 여기를 주고 얘 옥텟 규칙을 만족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브로민이 여기서 떨어져서 왔죠. 좀 떨어져 나왔고 그 다음에 물이 나온 것은 여기서 얘하고 이렇게 나오고 이런 것들 제거 반응이다.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여기 탄소에 붙어 있는 브로민과 여기 탄소에 붙어 있는 브로민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때 친환 반응이 일어나고 어느 때 제거 반응이 일어나게 되냐는 거예요. 여기 보면 친핵성 치환 반응과 제거 반응은 경쟁한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치환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제거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다. 경쟁하며 이 반응들에 의해서 형성되는 생성물의 비율은 할로겐 화합물의 종류가 1차냐, 2차냐, 3차냐. 할로겐 화합물의 종류가 1차라는 얘기 뭐냐면 얘가 할로겐 화합물인데 여기에 붙어 있는 것이 1차다. 붙어 있는 탄소가 여기 지워볼게요. 여기 붙어 있는 여기 탄소 있죠. 탄소에 얘는 수소가 아니라 CH3가 붙었잖아. 여기도 CH3가 들어놨을 뿐이지. 이런 것은 2차라고 하는 거야. 2차. 할로겐이 붙어 있는 화물인데 붙어 있는 탄소에 붙어 있는 탄소가 이렇게. 그러니까 할로겐이 붙어 있어. 그럼 여기 알킬기, 여기 수소 이렇게 붙었으면 이거 2차. 또 할로겐이 붙어 있는 그래 알킬기가 3개 붙어 있으면 3차. 하나 붙어 있으면 1차.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안 붙어 있어도 1차로 보는 거예요. 얘는 붙어 있진 않죠. 1차로 본다. 그래서 1차냐, 2차냐, 3차와 플루전 화물의 종류와 온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상대적 반응 속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얘는 1차, 보통 1차, 0차나 1차, 0차나 1차일 때 이렇게 일어나서 시환 반응이 일어나고 제거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2차 이상, 2차나 3차. 이럴 때 제거 반응이 일어나고 또 온도가 높을 때 고온에서 일어난다. 시험 반응은 더움. 이렇게 어떤 조건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반응 속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렇죠? 그래서 2차냐 3차. 보통 2차인 경우에 제거 반응.
영차나 1차인 경우에 치환 반응이 일어난다. 온도도 고려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는 얘네들이 경쟁적인 관계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어느 때 치환 반응이 일어나냐, 어느 때 제거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자기들이 결정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카본이 나왔죠. 카본일은 앞에서도 우리가 연습을 좀 많이 했던 거예요. 얘네들이 카본이라고 했죠. CO. CO 있는 애들.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한 애들이에요. 얘네들. 항상 여기가 전자가 부족하거든요. 전자가 부족하다고 해야 돼요. 여기도 카본일 보이죠? 카본일, 카본일, 카본일. 이렇게 보이면 얘네들은 전자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카본일. 델타 플러스잖아요. 델타 플러스. 델타 플러스는 여기가 뭐야? 친전자체가 되는 거야. 친전자성 탄소 원자. 이게 친전자성 탄소 원자가 되죠. 친액성 산소 원자. 얘는 전자가 풍부하다는 거죠. 전자가 풍부하다. 그러니까 여기는 친액성 산소 원자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게 친액체가 되는 거죠. 이게 친액체. 여기가 이제 친전자성. 그 전자를 이렇게 얘한테 가겠다. 그러면 얘가 결합을 하면 결합성이 4개가 되니까 여기서 얘가 여기에 전자를 준다는 거예요. 얘한테 전자를 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친액체가 결합이 됐고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고 여기가 음용이 됐죠. 음용이 되면 얘네들이 전자가 풍부하니까 옆에 있는 애들한테 얘가 또 전자를 내가 풍부하다.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전자를 주고 얘가 여기 달라붙고 뭐 이런 식이 돼서 OH가 됐다가 A가 2탄으로 떨어져 나오는 이런 반응이 보인다. 그럼 여기도 이제 지금 보면 벤자이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다 카본일이 보이죠. 요게 시아녹이라고 됐었죠. 시아녹이. 시아녹이라고 됐었는데, 네, 나이트릴기. 이게 이제 시아녹이하고 나이트릴기 두 가지 이름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반응성이 매우 크다라고 했었어요. 반응성이 매우 커서 얘네들은 여기 이제 전자가 보이죠. 얘는 친전자잖아요. 여기 델타 플러스잖아. 그래서 델타 플러스니까 얘한테 전자를 주겠다. 얘 나가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사면체, 중화체 됐다라고 했는데 여기 CN이 가서 달라붙었죠. 여기 CN이 파란색에 여기 CN이 여기 달라붙었고 그럼으로써 이거 옥텟 규칙을 만족해야 되니까 결합선 4개만 나타나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 이중결합 했던 전자가 얘한테 전자를 준 거예요. 그러면 얘가 전자가 풍부해졌으니까 얘를 여기서 하는 거죠. 여기 HCN 이렇게 그려지야겠죠. HCN. 그럼 얘한테 전자를 다 주어버리고 수소가 양이온 상태가 돼서 떨어져 나가서 얘하고 여기서 음이온 상태가 결합돼서 OH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결합하는 거죠. CN. 그러면 여기서 얘 떨어져 나가고 얘가 다시 여기 또 나왔죠? 나이트레이트가 또 나왔죠. 나이트레이트가.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 반응을 했지만 여기 넣었을 때 또 나오니까 촉매 역할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촉매 역할도 하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응의 어떤 메커니즘적으로 전자들이 어떻게 옮겨 다니는지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면 되겠어요. 굉장히 복잡한 듯 하지만 전자가 어디가 부족하냐, 많으냐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면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에스터라고 하는 거, 요거 C5가 에스터다라고 했었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주로 만드느냐, 이걸 중심으로 반응식을 써볼게요. 에스터는 카본, 자, 산이죠, 산, COH3,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H에 O에 알코올, 알코올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비밀에서 있던 것들이 얘가 여기 달려가 될 것이다. 예상이 됐죠. 예상이 되면 얘는 여기 얘를 떨어뜨려 나오겠지. 얘가 결합선을 하나 하면 얘는 얘한테 전자를 주고 여기서 수소 양이온 상태가 되고 나오고
여기서는 전자를 얻어서 수소나 음이온 상태가 돼서 나오니까 얘네들이 결합하면서 나올 거예요, 이제. 그죠?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지겠냐면, R에 C에 이중결합. OH는 떨어져 나가죠. 얘가 달라붙으면서. 그리고 O에 RC, H. 여기 비공유전자 쌍두 개 됐죠? H가 하나 떨어져 나가면서 산소는 비공유전자 쌍두 개, 공유전자 쌍두 개 있을 때가 가장 안전. 그리고 H2. 이렇게 될 것이다. 보통은 저렇게 반응이 일어나도록 할 때는 촉매로서 황산을 갖다 넣어줬을 거예요. 그죠? 조건을 황산을 갖다 넣어주면 물이 빠져나오는 데 있어서 좀 유리하니까. 그 다음에 알코올. 자, 알코올의 반응은 유명한 반응이 있죠. 일자알코올이라고 했죠? 일자알코올이 산화하면 수소 두 개를 잃는다라고 했어요. 수소 두 개를 잃어서 어떻게 되냐면 H에 C에 O에 H. 포르말데이드. 이게 이제 메탄올이에요. 메탄올. 요거는 포름알데하이드. 포름알데하이드. 그리고 여기서 또 산화하다. 여기 또 산화하는데 일단은 산소를 얻는 반응이 일어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H에 C에 O 이렇게 되고 요 사이로 들어가요. 포름산. COH 이렇게 있습니다. 포름산. 요거 알데하이드. 이렇게. 에탄올이 산나요? 실제 H5, OH. 에탄올. 산화하면 두 개를 잃어요. CH3에 C에 O에 H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이제 아세트, 알데하이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산화를 하면 여기서 산소가 결합해서 CH3에 C에 O에 OH 이렇게 됩니다. 물론 공기 제품들상은 옥텟 기축에 만족하도록 이 쪽에 있는 것들은 옥텟 기축을 다 만족해야 돼요. 산소, 수소, 산소, 질소 이런 것들 있죠. 플로린 이런 것들, 이 쪽에 있는 것들은 요것은 이제 아세트. 네. 에탄올이 산화하면 아세트알데히드, 아세트산. 메탄올이 산화하면 포름알데히드, 포름산.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것들 인식하고요. 그 다음에 에테르 나오죠? 에테르. 에테르는 지금 알코올이죠. 이 알코올과 뭐 알코올, OH, 알키게 OH 부테는 것이 알코올이다. 했으니까 그다음에 HO의 R 다시 이런 알코올.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 되겠지. 떨어져 나가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반응 메커니즘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 뭘 갖다 넣어주면 되겠어요? 황산을 갖다 넣어주면 황산을 갖다 넣으면 물이 빠져나올 거예요. 또 두 개 산소 하나가 이렇게 빠져나올 거다. 그래서 R에 여기에 O에 R 다시 이렇게 됐잖아요. 그 에테르가 만들어진다. 근데 에테르는 수소가 없기 때문에 자체적인 수소 결합을 하기 어려워요. 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못하죠. 자체 수소 결합을 못해요. 수소 결합을 못한다. 하지만 물이나 알코올과는 과는 수소 결합을 형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포름알데히드 같은 것들이 에테르가 에테르가 어, 이렇게 물이라든가 알코올과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다. 이 정도 설명을 하도amin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이제 여기 보면 델타 플러스 되고 친전자체, 친액체, 친전자체에 전자를 줘서 떨어져 나가고 이런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이런 반응과 이런 반응. 네.
친전제와 친해체 사이에 이렇게 반응이 일어난다.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방향적 그랬어요? 방향적 하면 수소 결합, 아니죠. 벤젠 고리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방향적이다라고 했었어요. 여기 보이는 것들이 저 벤젠 고리죠. 비편제화된 파이 전자를 가진 안정하다. 비편제화된 파이 전자를 가진 고리들이라고 6개 탄소 원자로 이루어진 고리를 하나 이상 가진 평면 분자다. 6개 탄소 결합, 결합기력이 모두 같으며 단일과 이중결합의 중요합까지다 1.5중 결합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국면구조입니다. 실제 구조, 근접한 편제화된 전자를 가진 구조로서, 그럼 이 루이스 구조를 그렸을 때,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이 단일결합, 이중결합, 여기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렇게 돼 있지만, 이렇게 된 것들이 이제 복면구조라고 한다는 복면. 그래서 여기에 파이결합이 있고, 여기 파이결합 없고, 시그마결합만 있고, 이런 게 아니더라는 거죠. 어떻게 됐어? 복명훈성 구조로 비편제화된 전자를 가진 이렇게 그래서 이 결합을 1.5 결합, 이중 결합이나 단일 결합이 아니라 1.5 결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 이름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벤젠에 여기 이제 메틸기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메틸 벤젠 CH3 여기 메틸기가 두 개 붙어 있어. 두 개 붙어 있는데 이웃에서 붙어 있느냐? 그죠? 1, 2 다이메틸 두 개의 메틸기가 분전에 붙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붙어 있으면 메타라고 그래. 이웃에서 붙어 있으면 1, 2 다이메틸 벤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메타 다이메틸 벤젠 요거는 하나 건너서 있죠. 이런 것들은 오르토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배치로 되어 있죠. 파라 이렇게도 부른다는 거야. 오르토 메타파라 이렇게도 부른다. 그럼 어차피 이성질체죠. 이성질체니까 성질들도 물리적 성질도 다르고 화학적 성질도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 쭉 보면 루이스 구조가 저렇게 그려지고 루이스가 그려지고 여기에서 전자가 풍부하고 원자 비탈과 시그마 결합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이제 sp2죠. sp2. 그다음에 여기서 시그마 결합이 이렇게 형성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비어있던 2p-오비탈에 전자가 하나씩 들어있었다는 거죠. 전자가 이렇게 하나씩 들어있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돼 있지 않고 편제되어 있지 않고 비편자화되어 있는 이런 상태로 있더라. 비편자화된 스파이결합 형식으로 되어 있다. 앞에서도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이름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 벤젠이면 벤젠에 OH가 붙어 있어요. 요거는 알코올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산성에 페놀, 산성을 나타내고 있다. 금속에 OH가 붙어 있으면 염기죠. 알킬기에 OH가 붙어 있으면 알코올이고요. 이 알코올. 벤젠고리에 벤젠고리에 OH가 붙어 있으면 페놀이라고 하면서 페놀. 요거는 중성이에요. 요거는 산성이에요. 페놀은 산성. 금속에 OH 붙어 있으면 NaOH. 이건 염기. 염기성.
OH가 붙어 있더라도 금속이 붙어 있으면, 알실기 붙어 있으면, 벤젠물에 붙어 있으면, 이렇게 된다. 벤지할 수 있죠. 네? 여기서 살릴수있어. 살릴수있어. 아스피린 제조, 뭐, 원래. 아스피린 제조. 이 살릴수산 자체가 아스피린은 아니에요. 이 얘가 아스피린이에요. 이렇게. 살릴수산, 아세틸 살릴수산.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아스피린. 그 다음에, 친전자성 지원반. 벤젠은 안정해요. 안정하기 때문에 그 구조를 쉽게 바꾸지 않아요. 치환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친전자성 치환 반응. 바꾸는 방법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친전자체가 보이죠. 친전자체? 친전자체가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전자가 풍부하죠. 이제. 비편제어된 파이결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겠다. 이제. 그럼 얘가 들어가서 붙고 끊어지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합. 그럼 여기서 황산을 넣었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수소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수소 두 개, 요 수소, 요 수소. 그리고 여기서 산소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남는 게 뭐예요? NO2죠. NO2. 이걸 니트로라고 해요. NO2를 니트로. 그래서 니트로가 친전자체가 돼서 요게 달라붙는 거예요. NO2가. 그래서 이거를 니트로 벤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충분히 넣었죠? ALC를 넣으면 여기서 이제 수소가 있다가 이 H 떨어지고 요것이 떨어져 나오면서 HCl, 알킬, 그죠? 여기 에틸 벤젠, 에틸 벤젠, 구조이 변하지 않고 수소가 이것들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치환 반응이라고 한다. 치환 반응이라고 한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예, 정리하면 탄화수소는 됐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고 좀 쉬었다 하죠. 지금 55분이니까요. 7시 5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5분 됐습니다. 그래서 시작할게요. 음, 이제 2단원으로 넘어왔어요. 물질의 상태와 용해의 부분 보겠습니다. 우리가 화학 1에서 보면 이제 몰고 화학식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뭐 그 쉽지 않죠. 문제풀이 하면서. 근데 여기는 그거하고 조금 다르고 이제 몰의 정의와 원자량인데 이거를 이제 다음 시간 하고 오늘은 유효숫자와 과학 표기법 정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목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장에서 쌀을 구입할 때 쌀알을 낱개로 세면서 구입하지 않고 10kg 또는 20kg과 같이 질량 단위로 구입하거나 가만히 단위의 묶음으로 구입한다. 쌀과 같이 낱개로 세면서 구입하기 힘든 작은 물건들을 질량이나 묶음 단위로 세는 것은 하나씩 세는 불편을 덜고 많은 수의 물건을 편리하고 쉽게 셀 수 있기 때문이다. 원자 또는 분자도 입자 단위로 다루려면 그 수가 너무 크다. 물 1kg이면 물 분자가 약 3.3 곱하기 10의 25제곱개가 들어있다. 이처럼 큰 수는 낱개로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원자나 분자를 다룰 때 묶음 단위를 이용한다. 이 장에서는 원자와 분자 등을 세는 묶음 단위인 모래 정의와 물질의 질량을 입자의 개수로 전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원자량과 분자량을 알아보고 화합물의 실험식과 분자량을 구하는 방법과 화학 반응식에서 물질의 양적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유효 숫자와 과학적 표기법을 이해하고 물리량을 과학 표기법으로 표현하는 방법과 국자 단위계를 알아보도록 하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들어가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유효 숫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유효 숫자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측정한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측정한 값. 그러니까 자로 어떤 기준이 됐다거나 겨울에 눈꼴로 보고 어떤 것의 질량을 잰다거나 몇 킬로그램인지 이런 걸 잰다거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물량을 대표하는 숫자 중에서 의미를 갖는 숫자다. 그러니까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면 일단은 최소는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저울의 측정한 값이니까 최소는 보고 이제 읽겠죠. 그리고 최소는 아랫자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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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림에서 읽어줄 최소 농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확실한 숫자, 예를 들어 확실하죠. 확실하고 최소 농법의 아래줄까지 어림에서 읽어주는데 이거는 우리가 추정해서 읽어주는 거죠. 어림했다. 요거 이거를 우리가 의미 있는 숫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리학을 대표해서 의미를 갖는 숫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유효 숫자라는 거죠. 유효 숫자라는 거죠. 최소 농법을 아랫자리까지 어림에서 물리량을 대표하는 숫자 중 의미를 갖는 숫자다. 유효 숫자를 이렇게 찾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된 것이 있다고 보자. 여기에 있어요. 그럼 눈금이 지금 최소 눈금이 0.1이죠. 0.1. 최소 눈금. 최소 눈금을 보면 0.1이라는 거예요. 최눈까지 이렇게 최눈이라고 해서 최소 눈금. 최소 눈금이라고 해서 이게 0.1자리까지 있다는 거예요. 최소 눈금. 그러면 최소 눈금의 아랫자리가 있는데 여기 읽을 때 11.5678 이렇게까지 8까지 11.8까지는 눈금 보고 있죠. 눈금 보고 있고 8과 9 사이에서 여기 11.83이라고 읽으면 요거 추정하는 거죠. 추정. 어림했어.
수정했고 어림했어요. 이것까지를 불확실한 숫자까지를 포함해서 우리는 유효 숫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1.83으로 유효 숫자, 불확실한 숫자까지 이게 유효 숫자예요. 그러니까 유효 숫자는 정확한 값이라기보다는 불확실한 숫자까지를 포함한 불확실한 숫자까지 포함해서 유효 숫자라고 읽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1.84, 11.85, 11.87 이렇게까지 유효자라고 하지만 11.845다. 그 다음 것까지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11.83, 11.85, 11.87 여기까지. 11.8까지는 눈금을 보고 확실하게 읽은 숫자고 그 최소 눈금의 그 아랫자리는 어림에서 읽은 값이죠. 다 유효 숫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최소 눈금이 얼마야? 10이죠. 그럼 10에. 그러면 어림에서 읽어야 될 자는 1의 자리죠. 맞죠? 1의 자리. 1의 자리는 어림. 하거나 추정해야 된다. 추정하거나 어림은. 그러니까 1의 자리까지는 유효자지만 얘는 아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47이냐 8이냐 9냐 1의 자리까지는 유효자다. 그래서 유효자라고 했을 때, 유효자라고 할 때, 특정 기구의 가장 작은 눈금의 하나, 아랫자리까지가 유효고, 유효수자. 특정 기구의 가장 작은 눈금의 하나 아랫자리까지가 유효수다. 특정 눈금이 10이니까 1의 자리까지가 유효수자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넘어갔어요. 우리 교과서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메니스커스를 보면 이거 최소 눈금이 얼마야? 최소 눈금이 0.1이죠. 그러면 이거 10, 11, 12, 아니죠. 9, 그러니까 9.5, 9.6, 9.6, 이렇게 이 정도죠. 9.7 채 안 되는 것 같죠? 그러니까 9.6까지는 눈금을 보고 정확히 읽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 0.01자리까지는 추정해서 읽어야 되겠다. 0.6 불합을 읽었다라고 하면 이게 유효수가예요. 유효수가. 유효숫자는 9하고 6하고 추정해서 읽은 요거까지. 측정해서 불확정성을 자동적으로 나타내는 정확한 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확정성 값을 자동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0.09라고 나온 것은 어림하고 추정한 값이죠. 그렇죠? 여기서 0.09 최소 눈금의 아랫자리. 이거는 어림 또는 추정한 값이다. 이렇게 지가요. 이거 최소 눈금. 얘도 또 0.1죠. 뭐 최소 눈금이 0.1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읽어볼 때 1.12까지는 우리가 눈 정확히 읽을 수가 있어요. 1.2까지는 눈금을 보고 정확히 읽었어요. 그래서 1.2에 7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러면 0.07은 어림에서 추정한 값인데 유효 숫자는 1과 2와 7이다. 유효 숫자는 1과 2와 7이 유효 숫자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음, 마지막 숫자의 불확실성 0.01, 1.7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범위에서. 점이 불확실성.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오염된 물시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화학자가 물시료 25.00ml를 pipet으로 측정하였다. 이 실험 과정에서 용액 25ml를 용공 실린더를 이용해서 측정했다면 25.00ml와 25ml 누가 더 정확히 측정되는 거겠어요? 얘가 더 정확히 측정되는 거겠지? 그래서 그 25ml는 부피가 여기서 1m 단위로 돼 있는 거니까 25ml는 25ml에 플러스 마이너스 1ml. 라는 얘기는 25m는 부피가 23m와 26m 사이에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25.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25.00에 플러스 마이너스 0.01. 0.01. 그래서 24.99ml와 25.01m 사이에 있다. 뭐가 참값이 있을 거다는 얘기예요. 픽펫에도 보면보다 이걸 더 정밀하게 측정 가능하게 한다. 픽펫이 더 정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참값. 숫자가 원리에 의해서 정해지는 물리량, 모든 숫자가 다 유효 숫자이다. 이론적으로 정확히 존재하는,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정확한 값이 참값일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참값을 측정해야 된다는 참값을 알 수 없죠. 측정해야 된다. 측정한 값은 오차 어림까지 하는 거니까 그거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실제로는 직접 알 수 없고 측정값으로 이를 근사하는 것 뿐이다. 실제는 알 수가 없어요. 값으로. 근사하는 것 뿐이죠. 측정한 값으로. 그래서 측정값은 물리량을 대표하는 현상을 측정해서 구한다. 측정 장치의 눈금에 의해서 유효 숫자가 결정된다. 그러니까 눈금의 아랫자리까지 측정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최소 눈금의 하나 아랫자리까지. 유효 숫자는 최소 눈금은 확실한 거고, 최소 눈금의 하나 아랫자리까지 좀 어림한 값, 수정하거나 어림한 값까지 포함합니다. 어림한 값까지 포함해서 유효 숫자라고 한다. 계산 어떻게 해? 물리량과 연관된 공식에 의해서 계산하면 사칙계산, 덧셈이나 뺄셈 했어요. 뺄셈 했을 때 이 결과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결과는 유효자의 자릿수가 가장 높은 것, 유효자의 자릿수가 정말 자릿수가 가장 높은 것을 따른다. 가장 높은 것을 따른다. 안 보일 것 같아서. 가장 높은 것을 따른다. 따른다까지 써보겠네. 따른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곱셈, 나눗셈. 이 곱셈 나눗셈한 결과는 어떻게 쓰는지. 유자의 개수가, 유자의 수가 유자의 수가 가장 적은 것, 가장 작은 것에 따릅니다. 작은 것에 따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넉셈펠성은 유자의 자릿수가 가장 높은 것을 따르고 곱셈하는 수 유자의 가장 작은 것을 따른다. 왜 그러냐라고 하는 것들을 뒤에 가서 잠깐 먼저 이거부터 보고 그리고 나가요. 자, 이렇게 저렇게 숫자로 주어졌을 때 영이하는 숫자로 주어졌을 때는 이 숫자가 다 유효 숫자예요. 그럼 얘는 유효 숫자가 소수 첫째 자리까지 주어져요. 소수 첫째 자리까지 주어져 있는데 얘는 소수 둘째 자리, 셋째 자리까지. 그럼 얘네들은 여기 모르는 거죠. 유효 숫자가 여기까지만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 얘는 모를 것이고. 그런데 합해서 더해놨다라고 했을 때 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을 버린다. 그래서 계산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얘네들 버리고 반올림까지는 한다는 얘기예요. 둘 이상의 측정값을 더한 결과의 유효숫자는 각 숫자의 끝 유효숫자의 자릿수가 가장 높은 것을 따른다. 가장 높은 것. 소수 첫째 자리까지 있었으니까 소수 첫째 자리까지 더셈 뺄셈은 유효숫자로 해야 여기서 반올림 한 거죠, 이렇게. 그렇죠? 반올림해서 이렇게 됐다. 왜냐면 여기에는 지금 얘네들은 지금 뭔지 모르니까 얘를 더해서 뭔지 모르는 애하고 더하는 것들을 우리가 저렇게 유효자로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곱셈 나왔어. 곱셈. 얘는 유효자가 두 개, 얘는 유효자 세 개예요. 그러면 이렇게 써서 이렇게까지 나왔으면 유효자가 둘 이상의 측정값을 곱한 결과의 유효자는 각 숫자의 유효숫자의 수가 유효숫자의 수가 가장 작은 것을 따른다. 안 올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78이라고 쓰겠다는. 78이라고 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유효 숫자를 두 개 쓴다. 이렇게 썼을 때, 왜냐면 여기가 유효 숫자가 두 개잖아. 얘 유효 숫자가 세 개고. 그럼 결과도 유효 숫자를 두 개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숫자를 두 개 써야 된다. 덧셈 뺄셈은 아까 여기서 봤을 때 여기 첫째 자리까지가 그러면 자릿수가 가장 높은 것에 따른다는 거죠. 유효자의 자릿수가 가장 높은 거. 요 소수 첫째 자리까지 쓴다. 단을 임했다. 이렇게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계산이 있다. 음. 여러분들이 어떤 논문을 쓴다거나 어떤 걸 할 때 유효숫자 계산했을 때 유효숫자 처리도 이거에 맞춰서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생으로서 혹시나 선생님한테 지금 제출하는 탐구보고서나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따지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다는 거죠. 요게 1.05 곱하기 10을 많이 쓰죠. 그러면 얘네들이 유효숫자예요. 그러면 0.0010 이렇게 쓰겠죠. 나누기 6.13. 여기서 하나, 둘, 셋 이렇게 가니까 10을 많이 쓰죠. 그렇게 됐죠. 요거를 직접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0.00 0.000 171145 171145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몇 개 있어? 얘는 세 개죠. 이 숫자. 곱셈 나눗셈 이 숫자가 세 개예요. 이 숫자가 세 개. 작은 거지. 얘는 네 개잖아요. 그러면 결과도 이 숫자를 얘를 쓸 때 세 개를 써야 돼. 그럼 요거 어떻게 써야 결과 쓸 때 1.71 이렇게 세 개. 1.71에서 하나, 둘, 셋, 네 칸 뒤로 가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유 숫자를 세 개를 맡았다. 그래서 세 개. 21 빼기 13.8 하면 이게 7.2가 나오죠. 7.2. 7.2라고 해서 7.2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는 지금 뺄셈이잖아요. 자릿수가 여기 1의 자리까지. 그죠? 1 자리, 1의 자리. 얘는 0.1의 자리. 있지. 그럼 높은 걸 따르니까 1의 자리에 따라야지. 그러니까 얘를 반을 만드니까 이렇게 버리고 7이라고 써줘야 되잖아요. 7. 이런 거. 그러니까 정밀도가 가장 낮은 항의 이 숫자가 3개, 계산값은 1.71 곱하기 10만 4제곱 이렇게 써줘야 된다. 소수점의 숫자가 가장 적은 수, 21이 적어요. 소수점이 없으므로 계산값은 7이라고 써야 된다. 이렇게 이 숫자의 표기법이 이렇다는 거죠. 반올림 규칙. 여러 계산을 연속적으로 할 때 마지막 결과를 얻을 때까지 모든 숫자를 가져가서 이 숫자의 개수가 맞도록 하는 거예요. 마지막 결과를 얻을 때까지 모든 숫자를 다 가져가라. 만일 반올림하는 숫자가 5보다 작으면 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를 반올림해야 되는데 여기서 반올림해서 5가 됐고 5를 반올림해서 4.4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단지 어디서만 보라 여기까지만 이 숫자라고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얘기예요. 이 숫자가 두 개가 되도록 반올림하기 위해서는 이 숫자만 고려해라. 이게 48, 50이 아닌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올림할 때는 마지막 이 숫자의 첫 번째 오른쪽 숫자만을 사용한다. 요것만 사용한다. 이거 반올림해서 5가 됐고 5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자, R 값 줬어요. 기체 상수값인데 나중에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이제. 온도는 이제 절대 온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쨌든 273.15, 압력이 2.560, 8.8. 어쨌든 곱셈 나눗셈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유 숫자가 두 개 있어. 두 개 있으니까 계산해서 끝까지 왔어요. 끝까지 와서 0.08이라고 돼 있으면 8.2 곱하기 여기 하나 두 칸 뒤로 가니까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게 이제 유 숫자인 거예요. 여기서 또 유 숫자가 두 개로 맞춘다는 거예요. 유 숫자를 두 개를 맞춘다. 중간 단계에서 반올림하는 방식으로 계산해서 그 차이를 보면 여기서 이렇게 오다가 중간에 얘를 이 숫자 두 개로 맞췄어요. 22점, 한 23이라고 반올림해서 23이라고 두 개를 맞췄어. 이렇게 해서 계산해 봤더니 0.835908 이 숫자 두 개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5가 넘어가니까 0.84로 나왔다. 8.4 곱하기 12 마이너스 2제곱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중간에, 여기서 이렇게 중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생들 여러분들 계산할 시에는 마지막에 한 번만 반올림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대로 끄시고 와서 마지막에 여기서 반올림했죠. 그죠? 반올림해서 0.08이라고 했고, 한 번만, 마지막에 한 번만 반올림한다. 마지막에 한 번만 반올림한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0이 유숫자인지 무효인지 구분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칠게요. 자, 소수점 아래. 오른쪽 끝에 이은 0은 이은 0이라는 게 뭐예요? 이어 나온 0은 이어 이어 나온 0은 이은이라기보다는 이어 나온 0은 이렇게 이어 나온 0은 모두 유숫자다. 그러니까 소수점 아래 여기 소수점 있죠? 소수점 아래 이어 나온 0은 모두 다 유숫자다 했는데 모두 다 유숫자다. 유숫자가 6개라는 거야. 소수점 아래 왼쪽 끝에 있는 0은 왼쪽 끝에 있는 0은 이렇게 그러니까 선행 0이라고 해요. 앞에 있는 0, 선행 0. 그 다음에 선행 0, 요거 앞에 있는 0. 여기는 끼인 0, 끼인 0이라고 해요. 얘네들은 후행 0이라고 할게. 후행 뒤에 있는 0. 선행 0은 선행 0은 유효숫자가 아니다. 선행 0은 유효숫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단지 선행 0은 소수점의 위치만 얘기해요. 소수점의 위치만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유효숫자는 얘네들만 유효숫자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얘네들이 다 유효숫자였죠. 6개. 끼인 0. 0이 아닌 숫자 사이의 0은 모두 유효숫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끼인 0은 유효숫자다. 여기서는 모두 다 유효숫자. 소수점 아래에 있는 얘네들 모두 다 유효숫자. 근데 여기서는 얘네들 4개가 다 유효숫자다. 이게 이제 또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죠. 후행령. 어떤 0이 아닌 숫자 뒤에 나와 있는 후행령. 네. 근데 후행령은 뒤에 있는 0은 두 가지로 나눠서 쟤네들 끝에 여기서 그만 처리일 때 점이 없잖아요. 그렇죠? 소수점이 없어. 소수점이 없으면 얘네들은 판단할 수 없다. 이 숫자가 어디까지인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야. 판단할 수 없어요. 하지만 소수점이 있어. 소수점이 있어. 소수점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 9만 천인데, 9만 천인데, 여기에 점을 찍었어요. 소수점을 찍었다고. 소수점을 찍었으면, 소수점을 찍었으면 유효숫자라는 거야. 근데 소수점이 있으면 유효숫자다. 유효숫자야. 소수점이 있으면 유효숫자야. 유효숫자야. 유효숫자가 몇 개? 유효숫자가 5개라는 거야. 9, 1, 0, 0, 0. 이렇게. 유효숫자가 5개로. 점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얘네들은 점이 없으니까 2개일지 5개일지 5개일 수도 있다는 거죠. 2개이면 어떻게 표현하느냐? 9.1 곱하기 여기서 하나, 둘,
셋, 네 개 같잖아요. 10의 4제곱. 이렇게 쓴다. 세 개다. 그럼 유효자가 이거 유효자 두 개. 세 개다. 그러면 9.10 곱하기 10의 4제곱. 유효자가 세 개. 네 개다. 9.100 곱하기 10의 4제곱. 유효자 네 개다. 네 개. 다섯 개다. 9.1000 곱하기 10의 4제곱. 이렇게 해서 유효자가 다섯 개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유효자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과학적인 표현법인 거예요.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유효자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과학적 표현법. 이렇게 10의 거듭제곱을 써서 정수 부분의 한 자리 소수를 통해서 10의 거듭제곱을 써서 나타내는 것이 과학적 표현법. 이거에 있어서 5, 3, 2, 0, 0, 0 유효자는 이것도 몇 개냐.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저 뒤에 술점이 없죠. 술점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5하고 3하고 2까지가 유효자인데, 5하고 3하고 2하고 0까지 유효자인데, 5하고 3하고 2하고 0하고 0하고가 유효자인데, 알 수 없다는 거. 알 수. 고기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도 3개냐, 4개냐, 7개냐, 20점 안에는 알 수 없다. 아, 뭐 이 정도 되겠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저렇게 됐다면 5.32 곱하기 10의 6제곱이다. 그럼 유효자가 3개. 5.320, 3200 이렇게 유효자가 5개.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뭐예요, 지금? 얘네들이 유효자인 이렇게. 그리고 10의 거듭제곱을 써서 나타내는 거. 예를 들어서 10진표기, 10진표기가 있어. 그럼 1.25라고 나타냈다면 화학적 표기법은 어떻게 나타내냐? 1.25 곱하기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요. 0을 나타내요. 정수분이 한 자리 소수로 나타내는 거. 0.623 이렇게 됐다. 그럼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낸다고 하면 이게 유자야. 6.2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가야죠. 여기로 와야 되는 6.23 곱하기 10 마이너스 1점. 371.1이야. 371.1이라고 되어있어. 점이 여기 있어요. 얘가 여기로 정수분이 한 자리 줬고 3.71 곱하기 10의 하나, 두 칸 가죠? 10의 제곱. 이렇게 나타나요. 그럼 유숫자가 4개고,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예, 또 0.0100. 얘 유숫자죠. 그러니까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몇 칸 왔어요? 하나, 두 칸 오죠. 2제.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유효자를 표현할 때 정수 부분이 한 자리 소수의 10의 거듭제곱꼴로 나타납니다. 10의 거듭제곱. 측정값이나 계산값의 유효자를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숫자 곱하기 10의 거듭제곱. 숫자가 어떻게? 정수 부분이 한 자리 소수로 나타내라 해야 됩니다. 자, 소수 부분, 정수 부분이 한 자리 소수. 소수 부분 1과 10 사이, 그리고 지수 부분은 10의 거듭제곱꼴로 나타낸다. 소수 부분은 정수 부분이 한 자리인 소수로 나타낸다. 자, 지수 표기법 이렇게 합니다. 다음 결과에서 유 숫자의 수를 쓰시오. A에 대해서 한 학생이 차에서 추출한 카페인 양이 0.0105g이라고 했어. 그럼 쓸 때는 1.05 곱하기 10에 하나, 둘, 마이너스 2제곱 g 이렇게 써줘야 되겠다.
여기서 한화학적 분석 실험에서 이렇게 얻었대요. 그러면 5.0080 g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하나, 둘 이렇게 해야 되니까 10의 마이너스 2제곱g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실험에서 경과한 시간이 0.050. 이 숫자가 4개고 10의 배수제곱꼴로 잘 나타내졌죠. 10의 배수제곱꼴로 잘 나타내져 있거든요. 다시 한번 총정리해보면 이 숫자는 영위하는 정수는 모두 다 유숫자이다. 두 번째, 영위하는 숫자 앞에 0은 유숫자를 포함시키지 않고 영이 아닌 숫자 중간에 있는 0과 영위하는 숫자 오른쪽에 있는 영위 숫자를 포함시킵니다. 끼인 0이냐, 그죠? 선행 0이냐, 후행 0이냐를 생각하라 이렇게. 그 다음에 완전수라는 거예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다 하고 왔으니까. 완전수. 무한대의 유숫자를 본다. 완전수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정밀. 무한한 정밀. 무한한 정밀. 그 다음에 측정 불확실성이 없는 수. 측정 불확실성이 없는 수를 완전수로 하는 거예요. 3은 완전수다. 3은 완전수. 그리고 이런 애들을 무한대 유수점을 가졌다. 완전수는 무한대 유수점. 유수점 몇 개야? 하면 무한대예요, 무한대예요.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1m 안에 들는 그런 것들 어떻게 하냐. 센티미터죠. 1m는 100cm다. 이거는 완전수예요. 1m, 100cm. 여기서 이제 이거의 유효자의 개수를 판단해봐라. 이거 완전수이기 때문에 유효자가 몇 개야? 무한대예요. 무한대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완전수. 지름에서 이제 이 반지름은 지름을 2로 나눈 거야. 라고 해서 2는 완전수야. 예. 세 개의 원자에서 3은 완전수다. 이런 거. 그래서 특정 불확실성이 없는 수, 유효숫자는 무한대로 얘기를 한다는 거야. 국제 다르게 기본 물리학의 반응이 이렇게 돼요. 요거 여러분들 후배들, 1년 후배들은 올해 입학한 학생들부터 교과서 바뀌었죠. 교육과정이 바뀌고 학생들은 통합과에 이런 것들이 나와요. 통합과에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공부를 안 했겠죠. 뭐 안 하고 말고 그냥 이거는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거라고도 보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서 쭉 정리 한번 해보죠. 우리 고급화학에서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국제단위의 기본 물리량과 단위에서 기본 물리량이라는 것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물리량으로 이전에 다른 물리량에 이용된 적이 없는 물리량을 의미합니다. 기본 물리량과 유도 물리량이 있어요. 이런 것들. 국제도량회의에서 기본 물리량은 다음과 같이 7가지로 정했어요. 이 정도 알아야 돼요. 질량, 길이, 시간, 전류, 암페어, 온도, 켈빈 온도가 기본 단위예요. 섭씨 온도가 기본 단위가 아니야. 그 다음에 물질량, 몰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광도, 칸델라, 이렇게. 암페어, 시간 세크, 세크가 기본 단위. 길이 메타예요. 질량 킬로그램, 이렇게 나타내 있다. 이게 기본 물리량이고, 다른 뭐 속도 단위라든가 메타 퍼 세크라든가 이런 거는 유도 물리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 물리량은 질량, 길이, 시간, 전류, 온도, 물질량, 광부를 기본 물리량이라고 한다. 그래서
역학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길이, 질량, 시간. 전자격에서 전류, 연력학에서 온도, 광학에서 광도, 화학에서 물질이야. 이것들이 기본 물리야. 나머지 물리량은 모두 다 유도 물리량이다. 그래서 길이는 어떻게 정해졌느냐? 그때 길이가 제정된 것은 1889년, 하지만 1983년에 현재 정의로 변경됐다. 1983년에 현재 정의로. 진구에서 빛의 속도를 기준으로 해서 빛이 진구에서 1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2억 9,979만 2,458분의 1로 정의된다. 그러니까 1초에 빛이 가는 거리가 2억 9,979만 2,458m를 간다 이거예요. 그것 분의 1로 1m를 정의한다는 거예요. 예, 빛이 이렇게 갔다. 1초 동안에 간 빛이 이만큼 간다. 그러면 1초 동안에 2억 9,979만 2,458m. 이거는 확실한 숫자예요. 바뀌지도 않아요. 이렇게 알아냈어요. 옛날부터 꾸준히 빛의 속도를 구했다는 것도 참 굉장히 신기하지만, 이제 이건 상수로서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1초 동안에, 이것이 1초 동안 나간 거리가 1m다. 1m는 빛이 1초 동안 나간 거리, 분의 1. 1초 동안 얼마큼 나가느냐? 2억 9,979만 2,458m. 분의 1로 나타내는 것이 1m다. 이렇게 정의했다는 거. 자, 7년 단위. 옛날에는 프랑스에 요거 킬로그램을 정했던 킬로그램 원판이라는 게 있어요. 르그랑 K라고 했었어요. 근데 2019년 여러분들 태어났나요? 2018년생들이죠, 여러분들이. 2019년에 현재 정의로 변경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2019년 플랑크 상수를 기준으로 해서 정의됐다는 거예요. 플랑크 상수가 우리가 보통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제곱 이렇게 나타내죠, 플랑크 상수. 근데 플랑크 실험에서 양자에서 얘기 나왔어요. 양자 하면서. 그런데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110년, 113년 만에 이제 바뀌는데 113년 지나고 나니까 미세하지만 질량이 좀 줄어들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원기가 하나밖에 프랑스에 없는데 이것을 1kg이라고 정의했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모조품을 갖고 왔겠죠. 모조품 만들어서 1kg짜리 갖고 왔을 텐데 그 질량 차이가 있겠죠. 우리가 일상에서는 1kg 차이가 별로 문제되지 않겠지만 미세한 데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랑크 상수는 변하지 않는 고정값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했다. 그래서 키불 저울. 그러니까 저울에 여기에 질량을 넣으면 얘는 중력에 의한 것이면 여기서 키불 저울에 의해서 얘는 전자기력으로 균형을 잡아서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 알고 합시다. 플랑크 상수를 기준으로 했다. 1kg을 되는 됩니다. 그럼 시간은 어떻게 했느냐? 세슘 133, 세슘 133이라고 하는 동위원소. 세슘의 동위원소. 질량이 133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91억 9,263만 1,770회의 특정 전이라는 시간으로 정의했대요. 우리가 좀 시간 1초를 정의하는 거 매우 어렵죠. 그죠? 어떻게 정의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세슘 133짜리 가지고 했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하루 길이가 8,600, 400초 분의 1을 1초를 정의했었는데 이게 지구의 자전 속도라든가 지구 자전 속도나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계를 기준으로 했다는 거예요. 저렇게도 했지만 그것도 좀 달라질 수 있는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슘 134, 현재 바닥 상태는 초미세 줄이 사이에 전에 해당하는 복사에 그거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6천만 년에 1초의 오차가 있대요. 어쨌든 세슘의 저기에 전이 씨가 했다. 몰. 우리가 이제 몰 화학에서 많이 배웠거든. 1몰은 6.0 곱하기 10의 23제곱대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일몰의 기준이 제정된 71년이지만 2018년도에 몰의 기준도 탄소 10위가 아니라 정확하게 정해진 아보가드로수 6.022 10476 이렇게 정의를 했다는 거야. 저 숫자를 읽으려면 어떻게 읽느냐? 6022경, 6022경, 1407, 이거 해야 해. 6022해, 1407경에 6000조, 일몰을, 이렇게, 6022해, 1407경, 1407경, 6000조를 6.02 곱하기 1047 곱하기 10의 23제곱계라고 한다. 이것도 정의되어 있어요. 이제 상수값인 거야, 일몰도. 이렇다. 어? 한수를 이제 아보가드로 상수로 일몰을 결정했다. 그래서 그렇게 6.022 14076 곱하기 10의 23제곱이 일몰이다. 정해진 값이에요, 이제. 상수값이에요. 그래서 일몰의 물질은 부정유체 입자가 이렇게 되어있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바른 단위 사용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있으니까 일몰이 이제 상수값이다. 탄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 단위를 정의하는 기본 상수값, 시간은 세슘 전이 주파수로 했고, 길이는 지금까지 빛의 속력, 플랑크 상수, 전리는 기본 전화로 했네요. 온도는 볼츠만 상수, 우리도 이제 볼츠만 상수 이런 걸 공부할 텐데요. 아보가드로 상수, 방대 이런 것들 가지고. 그래서 어떤 보편성과 정확성을 얘기하고 있다. 상수는 모두 어디서나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수를 기준으로 단위를 정하면 모든 물리현상에 일관된 기준을 제공할 수가 있고, 정확성, 빛의 속력이 2억 9,979만 2,458m/s이나 플럼 상수 6.622 607015 곱하기 10-34는 매우 정확하다. 측정된 값들도 이들을 이용하면 기본 단위 저희가 부담정되고 더욱 정밀해진다. 단위가 제정된다 할지라도 일전 영역은 아무런 영향이 없을 지라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단위 기준을 정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런 데 의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상수값들로 기본 단위를 정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보는 것일 때 분량, 플랑크 상수를 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것. 시간은 세슘 전위 주파수를 가지고 있고 길이는 진공에서 빛의 속도를 가지고 했다. 물질의 양, 몰은 아보가드로 상수를 가지고 했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SI 단위부터는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질 상태와 단위단원 이제 보면서 기체, 액체, 구체 있었죠. 용액.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게 화학이 구조와 변화로 봤을 때 변화에서 격가지 정도 있었죠. 고체, 액체, 기체. 하지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고등학교 이번 과정에서는. 자, 선생님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만나요. 선생님 여기서 끄고 미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